첫 번째 녀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폭락장이 온다. 현금을 비축해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는데 뭐 맨날 나오는 얘기죠. FMC 잭슨홀을 주목해야 된다. 왜 이렇게 또 예전에 폭락장일 때 모습이에요. 현금을 비축해 대비하라고 하는 미국 투자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유동성이 끌어올렸어요. 주식장을 유동성이라는 게 끌어올렸는데 유동성장이란 건 언젠가 끝이 있어요. 이거를 무한정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식을 올리는 대신에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담감이 이제 경제를 오히려 저해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걸 조절하려면 또 긴축을 또 해야 돼. 즉 현금을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은행 쪽에서 현금 뿌린 걸 다시 걷어야 돼. 이러다 보면 어떻게 주가가 다시 떨어지든지 이걸 조절하는 어느 지점에 가든 무조건 주가는 고꾸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거는 한마디로 눈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종목이 다 테마주가 되는 문제가 있어. 그 얘기를 지금 서서히 꺼내는 거죠.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현금 실탄을 확보한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해라라는 건데 여기서 최근 몇 달간의 주식시장 과열은 실물 경제를 생각했을 때 말이 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악화할 것이다. 위험은 명확히 존재한다며 10%든 15%의 조정 국면이 올 거다. 10%, 15%면은 대충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0포인트 정도를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의심하는 건 유쾌하지 않은 일이지만 확신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볼테르 말은 지금 주식시장에도 적용된다. 애플, 테슬라의 액면 분할 등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은 없다라면서 주식 하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는데 스마트머니 플로우 지수에서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면서 이 스마트머니는 주로 기관 투자자 및 중앙은행 등 금융 전문가들이 굴리는 자금을 일컫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핫머니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더라. 초보 투자자들은 장 초반에 전문 투자자는 장 후반에 매수한다는 건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이다. 최근 S&P 지수가 경고점 갱신을 시도하며 불이 붙었지만 오히려 스마트머니는 힘을 빼고 있더라. 점점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빼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S&P 지수는 올라왔어도 스마트머니 플로우는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락했다. 스마트머니가 장을 떠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신호다. 그래서 장은 뜨겁더지만 그 이면에 큰 손들은 떠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을에 많이 떨어질 거다라면서 한 18%가량의 조정을 받을 거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뭐 기상 요소도 악재일 수 있고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 또 잭슨홀 회의 FMC에서 의사록이 나오는데 이제 경제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일, 28일 날 또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예측하기가 어렵죠. 근데 유동성 장이 펼쳐지면은 막 다 테마처럼 그냥 이유 없이 다 오르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유 없이 호라락 하고 다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찾아봤자 늦은 거야. 유동성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오래 가진 않는다. 이 유동성은 좀 안 끝난다. 뭐 이런 지금 예언이에요. 슬슬 제가 이전에도 이제 주식에서 이런 뉴스들을 간간히 보여주다 보면은 터지죠 항상.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주택시장 얘기를 한번 가보죠. 51만의 임대사업자가 전과자가 될 판입니다. 뭐에 안 들면 보증보험이라는 걸 안 들면 말이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전과자 만들기 법이 나왔어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월세 보증금의 0.99% 정도로 책정됐다라면서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보험료가 99만 원에서 438만 원까지 0.099구나. 99만 원에서 438만 원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된다.
임대사업자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3대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을 했는데 이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하지만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막 나가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세입자 집주인 모두가 불만이다.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임모 씨는 2년 사는데 보험료를 100만 원 내라니 황당하다. 임대인 반발은 더 거세다. 내게 문제가 생길까봐 타인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라는 게 뭔 논리냐. 사실상 세금 강탈 아니냐. 차량을 빌리면 빌린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차주가 보험료를 내느냐 등 댓글이 100여 개가 달렸다. 가뜩이나 급감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까지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다. 5억 원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돌릴 경우 집주인이 내야 될 보험료는 300만 원에서 65만 원대로 감소한다. 보증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보증금을 뗄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공기업인 HUG가 요 HUG는 여기 있죠. 그 어디 있어?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HUG가 과점한 임대보증 상품 가입을 의무화해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HUG 쪽은 보증률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뭐 일감 몰아주기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전세 집주인도 상당수가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할 거. 당연한 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데 국토부는 이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지금 이 뉴스대로면 감히 예상해 보던데 예. 네, 내가 내 인터뷰 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 뭐 낙수에 대한 이야기였나? 예. 좌우당간. 예. 그 지금 이 내용대로 지금 간다면은 이거는 내년 선거에 좀 유리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주택시장에 지금 변수가 그냥 집값이 오른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전환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우파 진영, 그러니까 정치판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란 말이지. 월세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서민들이 빡이 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를 지금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파밖에 없거든요. 그 통합당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 지점이 핵심이라는 거야.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월세가 늘어난다. 이 지점이 정치적으로는 우파에게 굉장히 유리한 소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부담과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거를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이걸 하고 있는데 얘네 지금 내놓는 안 모두가 다 서민들을 괴롭히는 거야. 전세 물량을 안 내놓으면 그만인데 얘네들 사고방식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이 목돈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야. 돈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담보대출만 받아도 쭉쭉 잘 나오고 뭐 어디 제2금융권 갖고 와도 월세 받고도 이자 내고도 감당이 가능하단 말이야.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지금 월세 전환이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올해 말 내년 1, 2월까지만 가져도 이건 내년에서 좀 유리한 전국을 만들 수는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괴뢰 정부가 있던 거에 반대로 올라갑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가 확 늘고 정작 다주택자들은 감소하는 역설이 벌어졌어요. 웃기죠? 문재인 괴뢰 정부 출범 직후에 보유주택이 10채를 초과한 슈퍼 다주택자도 같이 늘었는데 근데 정작 웃긴 건 이들의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이 배우자 등의 주택 지분을 쪼개버리니까 내야 될 세금도 줄어드는 반면에 1주택자의 종부세는 급증했다. 역설적이죠. 결국에는 괴뢰 정부가 강조했던 실수요자 보호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슈퍼 다주택자 10채가 넘게 가진 다주택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이들의 종부세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런데 반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채 보유자의 종부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대량 구매한 슈퍼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종부세를 어떻게 줄였나를 보니까 집 쪽 얘기를 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주택수를 계산해 과세하는데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9억 원까지 종부 면제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쪼개면 6억 원씩 12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이렇게. 또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할 때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이렇게 넘기면서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자식들은 5천만 원이죠. 예. 마누라는 6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10년간이야. 10년간. 여기 써 있겠지? 예. 10년간 마누라는 증여세가 6억까지 세금을 안 내요. 반면에 자식들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예.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주택자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건 적절한 과세가 아니다. 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여기에 맞는 절세법을 만든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제도 변경에 맞서 절세하는 현상에 대해 재차 법을 바꿔 징벌하겠다는 발상은 세제를 부동산 정책의 들러리를 세우는 결국 목표가 다주택자 징벌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자, 또 얘네들 하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과 싸워야 돼요. 왜 좌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우파가 왜 진실, 팩트 주갑니까? 좌빨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줄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그냥 다 욕을 처먹는 거지.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거짓말하는 좌파의 뻔뻔한 모습 보세요. 전세 급등 자료는 쏙 빼고 서울 전세값이 진정돼 있다고 얘기한 진성준. 그래요. 이런 거짓말하는 거 보소. 진성준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울의 전세값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취사 선택한 왜곡된 거짓말이었던 거죠. 얘가 수도권 13만 가구 이상 공급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이런 실세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한국감정원이 낸 조사를 보면 8월 3일에서 0.17%, 8월 10일 날 0.14%로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자료는 8월 3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하고 KB 자료는 7월 27일에서 8월 3일까지만 언급한 것. 즉 KB 자료를 8월 3일에서 10일까지는 빼버린 거야. 왜 언급을 안 했을까요? 그때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KB 자료를 보면 한국 전세값 상승률은 계속 폭등해서 오히려 폭등한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진성준은 지한테 유리한 통계만 언급하면서 거짓말한 셈이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보다가 과장된 거로 거짓말까지 했어. 통합당 의원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다. 정부 대책 이후로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반박하면서 최근까지 물량이 19%가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걸 인정 안 하는 거냐. 기존 전세가 반전세로 바뀐다는 것. 기존 전세금을 유지하고 거기다 추가로 월세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라면서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급하다는 거죠. 지금 거짓말할 거. 여기에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패닉 바잉. 패닉 하면은 패닉 하면 또 어디서 또 드립친다고 아무도 못 봤지만 이 패닉이 아니죠. 패닉하면 이제 혼란 막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막 정신 없어 막 패닉이다. 패닉 바잉. 완전히 막간 상태로 막 미친 듯이 사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그럴 정도로 지금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치솟자 빌라가
빌라가 잘 나가. 빌라라도 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라가 패닉바잉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에서도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전세값과 그 매매가가 다 오르니까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면님 감사합니다. 비비님 저 좋은 소식 있는데 이번 주 다시 후원할 때 알려드릴게요. 화이팅요.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면 뭐 예측할 수가 있죠. 좋은 소식 하면 첫 번째 마누라가 2세를 가졌다. 뭐 이런 거. 예, 물론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요거. 네, 두 번째는 요거죠. 어떤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그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단체 주문 예약. 이런 여자분이죠. 그래 여자분 여자 같다고. 나 이제까지 난 되게 난 남자분 것도 이렇게 좀 남자 사업 하시는 남자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자분. 예. 그럼 본인이 이거 아니면은 이거 단체 주문. 예.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빌라 거래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빌라로 수요가 몰린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못 구하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서울 집값과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산다라.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편이죠. 왜냐면 가격대가 왜 낮은가를 보면 이제 수요가 별로 안 가고 싶어 하잖아. 왜냐면은 가격이 별로 안 오르고 이제 그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집 마련을 영영 못할 수 있던 불안감이 오히려 빌라 쪽으로 모은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황금성이 좀 낮다.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빌라가 물론 빌라로 가지만 이 빌라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왜냐면은 아파트에 비해 주차나 관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경, 수요가 적어 황금성에도 문제가 많다. 매매가 쉽지 않아 나중에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빌라 매수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웬만하면 이제 전세로 있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왜냐하면 뭐 나중에 전세로 있다고 해서 뭐 황금성이고 자시고 간에 내 집 하나 구하려면 또 그때 가면 빌라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예, 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집주인들은 어떡할 거야? 빌라. 참 그래요. 그게 참 그래.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실거주할 용도면은 참 그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자기한테 1억 5천 정도가 있다고 쳐봐. 한 2억 정도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2억 가지고 아파트를 구해보면은 막 방 하나짜리라든지 어디 막 이래.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도 방 두세 개는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싼 값이면은 빌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황금성이나 어떤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참 양날의 검인 거야. 근데 지금 저런 현상은 그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크면 저런 현상이 나왔겠느냐 는 우리가 좀 안타깝게 봐야겠죠. 집주인들은 그냥 전세 안 놔버릴래? 라고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여기 이 지점이 좌파들이 예상을 못한 거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할 거라 봤는데 전세금을 마련해 버렸어요.
당분간 비워두더라도 전세 안 놓겠다는 곳이 많다. 서울 지역 전세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아예 전세를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까지 나온다. 버틸 여력 있는 집주인들은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전세를 안 놓겠다며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아예 집을 비워버리겠다는 임대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뭐 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안 내놔버려. 그냥 빈집으로 내놓겠다라는 거야. 그래요. 자, 그러다니까 여기 보면은 전세값이 분양가를 추월하는 사례는 흔히 나올 수가 있다. 역시 이제 그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건 전세자를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 프리미엄이 아예 붙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구속당하는데 싸게 줄 수 없다. 이건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전세로 바꾸면서 임대료 집값 안정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 중저가 아파트 값도 점점점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뢰 입장에서 집을 알아보는 임차인의 불안과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세가 품귀를 빚고 보증금이 오르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진땀을 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야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거란 조급한 마음에 패닉 바잉에 나서는 30, 40대가 많이 목격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도 진정되지 않는 상황.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는 이모 씨는 조건에 맞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매달 60만 원 내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서를 했다. 내가 운이 없는 건지 전셋집을 보러 가는 주말마다 전셋값이 수천만 원씩 오르고 약이 오를 지경이었다. 내가 계약한 집도 원래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차법 통과 후 반전세로 돌려버렸다. 매달 월세를 생돈을 내야 부담스럽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신혼집 마련도 어려웠을 것 같다. 전셋집이 하도 올라 집을 사버릴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집값은 더 뛰고 있어서 감당도 안 된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품귀 현상. 전세값은 서울 전역에서 오르는 분위기. 반전세값도 같이 오르는 상황. 전세 물건이 없어 가격이라는 게 무의미하다.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그래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배려정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여기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갖다가 또 뽀록이나 방송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준이죠. 김어준 방송에서 서울 집값 10억은 가짜 뉴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TBS의 김어준 방송에서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0억 원을 돌파했다는 게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문도라는 교수라는 놈이 나와갖고 집단에는 팩트 체크한답시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0억이 넘었다고 보도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서 서울 아파트의 9개 구의 가격이라고 9개 구가 어디냐 강남사구 마용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가장 비싼 곳만 몰아놨다고 얘기인데 하지만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실제 부동산 114의 분석 내용과 일치한 내용이었는데 뭐냐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값 전체의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원이 넘었다. 그다음에 이 좌파 교수가 얘기한 9개 구는 10억 원을 넘는 구들이고 나머지 16개구는 10억 원을 넘지 않았지만 평균은 넘었다고 분석한 거라 아니라고 혼자 거짓말한 거예요. 게다가 단순 산술 평균을 내보면 이 교수가 말한 9개 구의 평균값은 무려 12억 원이라서 전체 평균은 훨씬 웃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교수는 치사한 기사들이라고 하고 기자들이 이러면 쭉 읽어보고 써야 된다면서 언론 탓을 합니다. 지가 무식하고 지가 제대로 그 숫자도 분석하지 못한 주제에 아는 척하다가 망신 대망신을 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즐거운 뉴스 좀 보고 갈까요? 환경부 장관이라는 놈이 굴에
라도 구례를 갖다가 아주 그냥 망신을 또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즐거운 뉴스네 이것도. 예. 아따 지금의 브리핑 할 때요. 구례를 찾았다가 환경부 장관 아주 그냥 된 또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이 나왔고 이거 다 엎어버렸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가하게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책상이고 의자고 그냥 발로 차고 엎어버려서 환경부 장관이 아주 그냥 쩔쩔매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섬진강 범람으로 최악의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찾아다가 봉변을 당했다. 예, 여기 있는 성남 구례 주민들이 조 장관이 앉아있던 책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발로 차며 조 장관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이 양반은 상인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10분도 안 돼 소란이 커졌다. 아니 장관이란 인간이 시장을 한 번이라도 둘러보고 제대로 된 피해 주민들 의견 청취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브리핑만 한다는 사실에 상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아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차분하게 하자. 브리핑한 상황이야. 그래서 역정을 냈고 이렇게 올 거면 최소한 주민들의 사정을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 장관이 앉아있는 책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발로 찼다. 관계자들이 말렸어도 흥분한 주민들은 이번 참사가 명백한 인재라면서 장관에게 책임 주체를 물었다. 이번 섬진강 피해 참사가 100% 책임이 수자원공사 환경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건 인정하냐? 인정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이요? 근데 조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뭐. 여가 아주 개꿀잼이구만. 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걸 많이 인정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요. 근데 조 장관은 여기가 라도니까 설마 저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던 거지. 갔다가 그냥 말도 못하고 국가 차원에서 빨리 배상을 하여 이제 그렇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 망신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공익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어느 교수님 이야기. 내가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태양광 99%는 다 부실공사다. 태양광 관련해서 이영재 토목공학과 교수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쭉쭉쭉 내려볼까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산업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호도하는 거다. 앞으로 계속 태양광들이 더 많이 붕괴될 거다. 왜 그러는가를 말하니까 지금 태양광들은 모두가 다 부실하게 지어졌다. 폭우 때문에 태양광이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산을 깎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던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봤더니 쭉쭉 내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말이냐? 이 어디 있어? 태양광 설비를 비가 오더라도 땅이 흐물흐물해진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태양광을 만들 때 아주 깊이 있게 박아버리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과 무관하게 땅이 물렁물렁해진다고 무관하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태양광의 받침대는 가로 세로 50cm, 깊이 80cm 이상 콘크리트로 고정이 된다. 땅속 깊이 묻혀 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슬라이딩이 생길 수 없다. 예.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이다. 그러다 보면 심사가 대충하는 요식행위처럼 돼버렸다. 안전성 검토하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돈도 몇백만 원씩 드는데 이게 보니까 운동권들이 나눠 먹더라는 거야. 사면 안전성 검토 없이 산을 깎고 태양광을 짓는 건 몸치수를 재지 않고 옷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를 왜 애먹이느냐. 가뜩이나 어렵고 규제를 풀자는 추세인데 까다롭게 규제를 덧붙이냐면서 이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안전성 쪽으로 과다 설계를 요구한다면 불만이었는데 심사를 살살해달라 요구하기도 하고 심사를 안 하면 몰라도 알고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하더라. 이런 게 이제 운동권들이 돈 나먹기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태양광을 밀어붙이니 지자체도 동조 분위기가 많았다. 태양광 설치는 노다지라면서 선전했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농사 짓는 게 어려운데 태양광만 설치하면 앉아서 몇백을 번다고 하니 안 넘어갈 수가 있겠나. 20년 장기 저리로 은행 대출까지 해줬다.
자, 운동권 출신들이 돈벌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 태양광 설비를 팔거나 건설하는 업체들은 이득을 봤을 것.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얘기했죠. 이 중국 업체를 싸게 갖고 와서 운동권들이 태양광 업체를 차리고 그걸 밀어줘가지고 얘네들이 장사를 먹었다라는 내용이에요.